2009년 촛불 집회 재판 몰아주기 사태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재판 배당 조작 의혹. 망령은 불과 6년이 지나지 않아 양승태 대법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재판 배당을 조작하려면 관여하는 직원들도 포섭을 해야 해서 생각보다 위험 부담이 크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걸 하겠나 생각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재판 배당 조작 의혹.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기 위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전산 직원에게 사건 번호를 빼놓으라고 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심상철 원로법관.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인 그가 왜 행정처 요구를 따라야 했던 건지 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김 판사님한테 그 재판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제 사건 번호 빼놓으라고 지시하신 게 맞으신가요? 저희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고등 법원장이셔서 굉장히 고위 법관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103명의 사법농단 가담 판사를 찾았는데 법원장 같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법원 내엔 왕당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당파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도 더 높은 곳까지 쭉 뻗는 줄기와 덜 뻗는 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타고 싶어하는 갈래는 법원 행정처. 일단 법원 행정처에 입성하면 그 다음 진로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발탁되기만 하면 두꺼운 나무 줄기를 잡고 맨 꼭대기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일선 법원 부장판사와 법원 행정처를 왕복하듯 오가다 법관의 꿈인 대법관에 이르게 됩니다. 나무 줄기가 이렇게 뻗어 있다고 치면 상당수의 판사들은 이제 일선 법원에서 재판만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 잔뿌리, 이 잔뿌리들은 위로 뻗어나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고등부장 승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지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가지로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원. 형사 수석부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차장까지 노른자 중 노른자만 골라다녔는데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차기 대법관이 될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만큼 선호되진 않지만 그래도 굵은 줄기인 두 번째 출세 가도는 재판연구관. 그 전속 재판연구관들은 흔히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 대법관에게 종속되는 성향이 강하고요. 연구나 하는 자리 같지만 대법관 바로 밑에서 눈도장 찍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샤무노 판사 같은 경우는 행정처 심의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연구관만 했는데 그게 마침 양승태 대법관 밑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관의 눈에 확 들은 거죠. 스트레이트가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90%, 즉 10명 중 9명이 이 왕당파였습니다. 행정처뿐 아니라 일선의 수석부장과 법원장 등 주요 포지션 곳곳에 왕당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법원 행정처 외에 밑에 손가발이 되는 곳곳에 요소에 소위 말하는 왕당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행정처의 문건이나 이런 것들 지침들을 밑에까지 전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의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현재 누군가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현직에 있는 사법농단 가담 판사 중 30%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이 모두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후배 법관의 판결문을 뜯어고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수석 부장판사가 작년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가 하면 심지어 건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가담 판사 중 3명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법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설령 대법관이 안 되더라도 퇴임한 이후에 대형 로펌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퇴임 후에 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출세의 사다리, 행정처에 들어갔다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표를 내면서 이를 처음 알렸던 이탄희 판사. 이 판사는 지난 월요일 2번째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벌써 지금 한 2년째 오늘도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온몸으로 겪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가 어떤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을 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농단의 뿌리가 정말 깊군요. 이 사법개혁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판사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고요? 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김연학 판사입니다. 김연학 판사는 법원 행정처에 있을 때 멀쩡한 동료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를 주셨어요. 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연학 판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시겠습니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희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벌인 댓글 공작이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판결. 법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 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 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부정될까봐 노심초사하던 청와대는 이 글을 쓴 김동진 판사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 비위 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김동진 부장. 실제로 석 달 뒤 김동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인천지법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법원 행정처 판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판사. 김연학 판사는 이상하게도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자신이 입은 인사상 피해로 부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 법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니 이해해달라는 이메일을 동료 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그런데 개인의 아픔을 설명한 이 이메일을 오히려 김동진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데 활용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마치 김동진 판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처럼 꾸며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 자기를 조금 이렇게 왕따시킨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 뒤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인 것처럼 만든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선생님하고의 통화를 김연학 판사는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문건 만든 건 맞아요. 네.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김연학 판사에 대해서? 기분 나쁘죠. 발작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니 기자님도 그냥 누가 와서 너 어디서 뭐 했는데 그걸 막 기록해갖고 내일까지 남겨가지고 문건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되게 황당하죠. 정신감독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니 정신감독 당연히 아닌 거 걔도 알아요. 걔도 감정이 어떤 건지 아는 애니까 판사면. 문제의 지록 위마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는 이렇게 해서 졸지에 법원 내에서
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당시 법원 행정처 김연학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는 판사입니다. 김동진 판사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는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사법농단에 굉장히 적극 관여한 셈인 거죠. 그는 왜 동료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내몰았을까? 제가 연결해 줄 수는 없고. 그 전화번호는 뭐 바꾸지 말라고 하셨나요, 김연학 부장님께서? 그러면 선생님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고 휴대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연학 부장님한테 제 연락처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이 전화해드렸어요. 김연학 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판사님 그 반론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김동진 판사와 관련해서 아니 그거는 박사한테 전화를 왜 그때 하셨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이렇게 판사실에 불쑥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문건을 왜 만드신 거예요?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요. 제가 이제 시청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판사님께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계신데 이런 사건들에서 판결을 하시는 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재판 중이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판사님 재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민들이 판사님의 판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시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양승태 법원 행정처의 핵심 인물 김연학 판사는 실제로 어떤 판결들을 내렸을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국정원장 무죄. 돈을 줬다는 진술들은 많았습니다. 이명박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이명박이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국정원장 김성호와 원세훈의 협조하에 2억씩 4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청와대에서 대금 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연학 판사는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김성호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의 작년 1심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수석의 최측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재판장도 김연학 판사. 국정원 직원들은 최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최윤수 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감한 업무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라고 건의했더니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업무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학 판사의 판단은 어땠을까? 피고인 최윤수가 위법한 일이라는 걸 알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한 것이고 국정원은 자료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수가 블랙리스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연학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최 전 차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김연학 판사 자신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 김연학 판사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사람? 네, 지난 월요일에 올해 인사 분담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중앙지법 형사 31부에 있습니다. 이 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중요한 재판이 여기에 몰리는데요. 국정농단 재판이 형사 31부에 몰려 있습니다. 김연학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김연학 판사는 특히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무죄를 준 점, 이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자신이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주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자기 방어를 판결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예. 이런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판례를 만들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충격을 준 판결이 또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주 실형을 받고도 감옥이 아니라 집으로 걸어 돌아갔죠. 김관진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군을 동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댓글 공작을 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2년 6개월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으로 간 거죠. 군의 정치 개입은 정말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은 감옥에 잘 안 갑니다. 첫 번째 구속됐을 때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되자마자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만은 구속적부심으로 바로 풀려납니다. 이 판결을 내리신 분이 신광열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신광열 판사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은호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검찰의 수사 기밀 정보를 빼내서 행정처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 심사하라고 검찰이 준 수사 기밀을 자신의 재판부 밖으로 절대 빼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 정보를 신광열 판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준 2명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성창호, 조희연 두 판사입니다. 이들의 판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성창호 판사와 조희연 판사가 신광열 부장에게 넘겨주었다는 영장 정보는 검찰의 극히 내밀한 수사 기밀.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수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접수된 사실 자체도 사실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째로 지금 외부로 누설된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성창호, 조희연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사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원장을 기소하려는 최동욱 검찰총장과 청와대 편에서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충돌하던 2013년 6월 청와대와 국정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불법 사찰을 벌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의 총책임자 최동욱 총장은 결국 이를 계기로 물러났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이 지난 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정원 총책임자인 남재준 원장만 무죄. 재판장은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성 참고인 성창호 판사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최동욱 총장 뒷조사를 하겠다는 보고에 남재준 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보내자 첩보를 보고받았는데 검증할까요 하자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검증 중단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단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서천호 2차장은 뭘 그런 것까지 하나라는 말을 사찰 승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허리 아랫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 이를 첩보 검증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이건
불법 사찰을 승인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첩보 검증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인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 승인도 없이 검찰총장을 뒷조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수사하는 최동욱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입증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사찰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목적인지 의심은 들지만 입증은 안 됐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원된 불법 행위. 그러나 국정원 최고 책임자 국정원장은 무죄라는 것. 남재준의 경우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조직의 수괴죠. 국정원 조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도 움직이는 이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또는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성창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유죄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20여일 뒤 열린 김경수 지사의 재판.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근거는 뭘까? 댓글 조작의 수혜자는 민주당으로 보인다. 자금도 부족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 허락도 없이 불법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그러니 프로그램 개발에는 김 지사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의 3단 논법. 성창호 판사는 이 같은 추정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니라며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불과 20여일 전. 판결문에 사용된 보인다는 추정의 표현만 무려 81차례 사용됐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성 참고인 조희연 판사.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현동 청장에게 국정원 돈을 공작금으로 주었다고 원세훈 국정원장, 김승현 대북공작국장 등이 일제히 진술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이현동 청장이 원세훈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니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이현동이 원세훈의 의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조희연 판사는 정보를 다루는 국세청 최고위 간부가 아무 눈치 없이 국정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 판사는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이 같은 국정원의 공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배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정보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무죄라는 결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긴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20일 뒤에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인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 이 두 글이 한 판사의 손에서 나온 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조희연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성창호 판사는 저는 이 판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성창호 판사하면 저는 백남기 농민 그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그 사안은 그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 그로 인한 외인사라는 게 거의 분명한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거의 판명이 났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다시 해보자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갑자기 성창호 판사가 영장을 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영장 발부 이후에 몰려오고 이를 막겠다고 시민들이 와서 막고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그것이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관리 심의관을 거쳤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의 부장판사로도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중에 핵심 요직만 사실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연금을 올려줘야 된다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보도했었죠. 그때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불러서 윽박 지르고 압력을 가했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창호 판사였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사법부 개혁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개혁과 탄핵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그 상황입니다. 말도 쏙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법 개혁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취재했습니다. 법관으로 평생 공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 내부에서 박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영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카리스마의 줄임말 박카리. 대중을 감복하게 하여 따르고 싶게 만드는 능력.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나의 슈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필자로서는 대법관님을 슈퍼에고로 마음속의 등대로 삼지 않고서는 법관으로서의 항해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다. 박병대 처장의 위상을 알려주는 거죠. 본인이 법원 행정처 처장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부의 과거 자기 반성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7, 80년대 시국 사건 등 10만 페이지 이상의 과거사 판결문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엔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발간 과정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는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나 박병대 당시 기조실장이 법원이 잘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못한 것 같지 않냐며 초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자기 개혁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버거운 과제들이 많고 또 지금까지 또 잘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팀들이 좀 모여질 필요가 있다. 행정에 대한 불간섭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의 이제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법농단 가담 판사는 공소장에 드러난 것만 103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징계는 겨우 13명 올라왔고 그중에서도 8명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탄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절대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그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원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엄단을 내리지 못하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법원이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내부의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이 주로 2015년 상반기에 일어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처벌은커녕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직의 요직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신광열, 임성근 판사는 현재 서울 고법부장 판사로, 그리고 조희연 판사는 서울 북부지법 수석부장,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동부지법 부장으로 모두 주요 재판부의 핵심 자리에 있습니다. 내부 처벌이 없으면 이분들이 계속 재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탄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농단 판사들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